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 공작 파트 6번째 연삭 가공입니다. 연삭 가공은 기출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토대로 중심적인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삭기라고 하면 공작물의 표면을 다듬거나 정밀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연삭숫돌이라는 걸 사용하죠. 그래서 연삭숫돌을 이용해서 공작물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공작기계를 연삭기라고 합니다. 연삭기는 결국 공작물과 연삭숫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표면의 조도, 거칠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숫돌과 공작물의 상대 운동에 따른 연삭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테이블 왕복형입니다. 연삭숫돌은 회전하고 있고요. 이 연삭숫돌을 공작물에 맞닿게 되면 공작물도 이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공작물을 좌우로 공작물이 움직이는 것이죠. 공작물을 움직여서 연삭을 이루는 방법이 테이블 왕복형입니다. 테이블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숫돌대 왕복형. 연삭 숫돌을 회전시키면서 숫돌 자체를 움직이는 것이죠. 공작물은 가만히 있고 회전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숫돌대 왕복형. 그리고 세 번째, 플랜지 컷형이 있습니다. 연삭 숫돌을 회전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하고 앞뒤로도 밀어붙여서 단을 만들게 되는 그런 작업을 플랜지 컷형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상대 운동에 따른 분류에서 이 연삭기를 어떻게 부르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세 개가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센터리스 연삭기가 중요하죠. 가늘고 긴 원통형의 공작물을 연속적으로 연삭하는 연삭기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연삭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연삭기가 이 센터리스 연삭기입니다. 네,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삭 가공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보통 외면을, 바깥면을 가공할 수가 있고 안쪽 면을 가공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바깥면을 가공하는 걸 외경 연삭기, 그리고 안쪽 면을 가공하는 걸 내경 연삭기라고 합니다. 기출문제에는 이 내경 연삭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안찌름을 정밀하게 가공하느냐, 바깥찌름을 정밀하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유성형 연삭기가 내경 연삭기의 대표적인 연삭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래네터리 연삭기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플래네터리 연삭기는 중량물을 내경 연삭할 때, 중량물이라고 하면 크기가 크고 무거운 제품을 안쪽 면을 연삭할 때 이 플래네터리 연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경 연삭기의 종류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유성형과 플래네터리 연삭기는 무조건 내경 연삭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평면 연삭기는 평면을 연삭하는 공작기계고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맞는 공구 연삭기는 밀링 커터나 호브, 기어 가공하는 칼날이죠. 그리고 리머 이런 것들을 공구를 가공하기 위한 정밀 연삭기고요. 그리고 센터리스 연삭기가 중요하죠. 가늘고 긴 원통형의 공작물을 조정숫돌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조정숫돌 중요합니다. 이 조정숫돌을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가공이 가능한, 연삭이 가능한 그런 연삭기입니다. 조정숫돌은 공작물을 회전시키고 그리고 이송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리스 연삭의 실제 공작물은 이렇게 빨간색 원통 봉이 공작물입니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란색이 실제 가공하는 연삭 숫돌인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연삭 숫돌이 빨간색 공작물을 가공하게 되는데, 검은색으로 해볼까요? 예, 조정 숫돌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삭 숫돌과 조정 숫돌이 같이 돌아가게 되면서 빨간색 공작물이 빨려 들어가서 바깥지름이 가공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위에서 보게 되면 조정 숫돌이 살짝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비틀어져서 회전을 하니까 앞에 추력이라고 하는 스러스트 방향에 힘이 작용하게 돼서 자동으로 공작물이 앞으로 빨려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바깥지름을 연삭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원리로 계속해서 연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높은 숙련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늘고 긴 공작물을 연삭이 가능하고 센터 구멍이 필요 없겠죠. 물려놓으면 바로 연삭이 되니까요. 그리고 중공의 공작물을 연삭할 때, 중공이라고 하면 속이 빈 것, 구멍이 뚫려 있는 파이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삭 여유가 작아도 되고 연삭 숫돌의 폭이 크니까 숫돌 지름 마멸이 적어서 수명이 길다. 대신 단점으로는 중량물 연삭이 불가능하죠. 받침대가 붙잡고 있는 힘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긴 홈이 있는 공작물을 가공이 어렵고요. 그리고 중공축의 안찌름 연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삭 숫돌입니다. 연삭 숫돌의 성능을 표시하는 요소가 중요한데요. 연삭 숫돌은 보통 5가지를 이용해서 성능을 표시합니다. 그게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이렇게 5가지로 연삭 숫돌의 성능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씩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삭 숫돌에 구성하고 있는 3요소를 살펴볼 건데요. 연삭 숫돌에는 숫돌 입자하고 기공하고 결합제가 반드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숫돌 입자라고 하면 이 작은 알갱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하고 있는 본드죠. 결합제가 본드입니다. 이 결합제가 각각의 알갱이들을 접착시켜서 잡아주고 있죠. 근데 이 알갱이들이 서로 간에 완벽하게 딱 맞는 게 아니라서 가운데에 빈틈, 기공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3요소로 인해서 연삭숫돌이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탈락과 생성을 반복하는 자생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능의 한 가지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숫돌의 입자입니다. 입자는 중요합니다. 입자라고 하면 숫돌 미세한 알갱이의 재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입자는 우리가 인간이 인조로 만든 인조입자와 천연입자 2가지로 나뉩니다. 그 종류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조입자에는 탄화규소나 알루미나계, Al2O3가 알루미나죠. 알루미나와 탄화규소들이 있고요. 인조입자에는요. 그리고 천연입자에는 커런덤이나 에머리, 석영, 다이아몬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연입자로는 다이아몬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입자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인조입자의 종류, 그리고 천연입자의 종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입도입니다. 입도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연삭 입자의 크기를
입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의 크기를 큰 걸 쓸 것이냐, 작은 걸 쓸 것이냐에 따라서 큰 걸 쓰게 된다면 거친 입도를 가진 연삭수돌, 작은 걸 쓴다. 입도가 작은 거, 숫자가 작은 것을 쓴다 그러면 고운 입도의 연삭수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 맞는 입도의 선정 방법도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거친 입도, 입자의 크기, 알갱이가 큰 입도의 연삭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친 연삭을 할 때, 또는 이송량이나 절삭 깊이가 클 때, 접촉 면적이 클 때, 그리고 연한, 무른 재료를 연삭할 때는 거친 입도의 연삭수도를 쓰고요. 고운 입도의 연삭수도는 다듬질 연삭, 정밀 연삭을 할 때, 그리고 절삭 깊이와 이송량이 작을 때, 그리고 접촉 면적이 작을 때, 또는 취성이 큰 매진 공작물, 깨지기 쉬운 공작물을 연삭할 때는 고운 입도의 연삭수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입도라고 하는 건 메시 번호로 나타나게 되죠. 메시 번호라는 건 1평방인치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평방인치 안에 있는 입자의 수.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네모 안에 가로 세로 1인치라고 하면 1인치 안에 4개의 입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4번, 메시 번호 4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20개의 입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메시 번호 20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알갱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크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입자의 이 크기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1000번이라고 하면 입자가 1000개 들어 있어야 하니까 입자의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 번호는 번호가 높은 게 가는 눈입니다. 번호가 낮은 게 거친 눈입니다. 그 구별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샌드페이퍼요.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사포가 이 메시 번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2000번짜리 주세요라고 하면 네, 메시 번호 2000번짜리. 이거보다 더 알갱이 개수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 번호로 입도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가는 눈에서 뭐 70번짜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숫돌의 결합도입니다. 그래서 결합도라고 하면 접착제의 접착력을 의미합니다. 알갱이를 접착제를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내는데 이러한 결합도, 접착력의 세기를 이야기하고요. 그 결합도를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중간 것을 기준으로 연한 것과 단단한 것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도 높은 숫돌과 낮은 숫돌 한번 읽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크리프 피드 연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프 피드 연삭은 연삭 깊이를 깊게 최대 6mm까지 하고 공작물 이송 속도는 작게 해서 연삭하는 가공 방법입니다. 보통 연삭 깊이는 1mm 정도로 많이 하죠. 많이 해도 2mm 정도인데 크리프 피드 연삭은 최대 6mm, 엄청나게 연삭 깊이를 많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송 속도는 작게 해서 천천히 가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연삭액이 필요한 방법이 바로 크리프 피드 연삭입니다. 이 크리프 피드 연삭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숫돌의 조직인데요. 조직은 숫돌의 단위 용적당 입자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부피당 입자의 양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입자가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조밀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번호로도
표시할 수가 있고 기호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간 것이라고 하면 번호로 표시할 땐 6번부터 9번 또는 기호로 표시할 땐 M자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숫돌의 조직 선정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결합제입니다. 결합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합제라고 하면 본드의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숫돌을 서로 접착하는 재료, 접착 재료를 이야기하고요. 보통 비트리파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레지노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기출문제 자주 출제되는 건 레지노이드가 항상 나오게 돼요. 그래서 레지노이드의 B, 그리고 비트리파이드의 V, 그리고 고무는 러버의 앞자를 써서 R, 셀락은 E 라고 해서 기호를 물어보는, 결합제의 단순한 기호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레지노이드는 합성수지, 베이크라이트라고 하는 합성수지가 주 원료고요. 그리고 절단용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결합제가 구비해야 할 요건들이 있는데, 결합제는 성형성이 우수해야 합니다. 잘 만져서 가공이 잘 되어야겠죠. 그리고 열이나 연삭액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열에 대해서 뭐 변형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결합 능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요건, 조건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것이 호칭법이죠. 결국에는 이 호칭법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삭숫돌의 성능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칭법은 이렇게 영어나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보면 WA라고 하는 건 입자의 종류죠. 입자라고 하는 것이죠. 입자. 그래서 WA는 화이트 알루미나라고 해서 백색 알루미나를 이야기하죠. 59페이지를 보시면 그 표에 WA라고 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요소는 입도죠. 입도. 입도라고 하면 70이라고 하면 가는 눈이겠네요. 그러면 용도가 경질 다듬질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다음이 결합도. K라고 하면 연한 것, 결합도가 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조직입니다. 네 번째가 조직. 조직 M자라고 하면 조직이 중간 것이죠. 그래서 입자율이 한 50% 정도 되는 그러한 조밀한 정도를 가진, 중간의 조밀한 정도를 가진 조직을 가진 연삭숫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가 결합제죠. 결합제라고 하면 본드의 재료를 이야기하는데 V라고 하는 기호를 쓴 것을 보니까 비트리파이드 재료를 사용한 결합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지름이나 두께 안지름을 따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호수는 숫돌의 형상에 따라서 호수가 매겨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있는 5개의 이 성능을 표시하는 기호를 판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꼭 구별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기호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연삭의 가공 조건입니다. 연삭의 가공 조건도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원주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 그래서 얘를 n 스몰 n으로 정리한 것이 파이 d분의 1000v. 여기에서 숫돌의 지름을 스몰 d가 숫돌의 지름 값이죠. 스몰 d 값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식은 꼭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효율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연삭수돌의 수정도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연삭수돌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연삭수돌이 제 모양을 잡고 있기가 어렵죠. 계속 쓰게 되면 닳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형태를 다시 잡아주던가 수정을 해주던가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글레이징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로딩이라고 하는 현상이 연삭 숫돌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글레이징이라고 하는 건 눈이 무뎌진다. 연삭의 그 미세한 칼날에 해당하는 입자의 눈, 칼날이 무뎌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생작용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마모된 입자가 그대로 연삭되는 상태. 원래는 숫돌의 자생작용이라고 해서 연삭 숫돌이 가공물에 공작물에 부딪히게 되면 입자가 공작물을 깎게 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입자가 탈락하게 돼요.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자가 다시 새로운 칼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자생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둥그레진, 원래 날카로워져야 될 입자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둥그러져서 얘가 연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표면이 거칠어지게 되는, 좋아져야 될 표면이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그런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무뎌진다. 입자가 마모된 입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를 글레이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삭숫돌에는 기공이라는 게 있었죠.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칩으로 메워져서 연삭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로딩, 눈이 메워진다라고 해서 눈 메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딩과 글레이징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레이징을 수정하는 방법이 드레싱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로딩을 수정하는 방법이 투루잉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투루잉은 상관이 없습니다. 글레이징을 원래대로 수정해주는 작업을 드레싱이라고 하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을 드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레서를 이용해서 눈 무딤을 없애주는 작업, 이렇게 긁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트루잉이라고 하는 것은 연삭 숫돌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파란색 공작물을 계속 이쪽 면으로만 썼어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렇죠? 연삭 숫돌이 계속 갈려져 가지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얘를 숫돌의 편마모를 수정하는 작업이 트루잉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편마모를 아예 이렇게 깎아버리는 것이 얘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평평하게 다시 만들어서 원래의 연삭 숫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편마모를 수정해주는 작업을 트루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루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레싱과 트루잉, 그리고 글레이징과 로딩 현상들과 수정 작업들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